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동생은 저를 부모님보다 더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고사리 손을 잡고 함께 놀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파산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빚을 안고 계셔서 힘들게도 매일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17살이 된 때 부모님은 거의 동시에 별세하셨어요. 부모님은 몸이 아픈데도 일을 참아가며 몸이 많이 병들어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7살 된 동생을 어떻게 홀로 키우나라는 고민도 했답니다.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이죠. 학교를 자퇴한 이후로 공부를 잘 못하고 대학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집 근처 공장 단지를 돌아다니다가 17살 때 받아준 곳을 겨우 찾았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 받아주신 곳은 봉제 공장이었고 거기서 미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나르고 어른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이 혼자 집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였는데 동생은 집에서 얌전히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 공부하는 모습이 참 좋구나. 누나가 늦게 왔다고 서운해하지 않아도 돼? 아니면서 누나가 고생하고 있어? 나는 옆집 아줌마가 밥도 주시고 귤도 주셔서 잘 먹었어. 7살짜리 동생이 별소리를 다 해. 정말 귀염둥이야? 오늘 밤은 누나랑 좀 놀다 자야겠어? 우리 실이나 할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난 받아쓰기를 할 거야. 누나가 단어 좀 불러주겠니? 참 희한하다. 나는 공부를 엄청 싫어했지만 너는 공부에 한참 괜찮은 편이야. 여하튼 알겠어. 나가는 도와줄게. 이렇게 똑똑한 동생은 곧 학교에 입학하고 재밌게 학교 생활할 거라 믿었는데 성격도 좋고 뭉툭하고 잘생겼기도 하고 공부도 잘해서 인기도 많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 몸집이 작은 동생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화가 나기는 했지만 어린애들이 동생을 괴롭히는 걸 보니 왠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참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동생을 괴롭힌 흔적이 보이자 학교에 달려갔다가 담임 선생님을 찾았더니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듯 말하더라고요. 경환이가 따돌림 받을 짓을 했나 보고 애들끼리 다툰 것 때문에 학교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경환이 누나가 18살이라고 했나? 이러고 학교까지 오는 거야? 그런 거 따지러 오는 게 아니야? 그만 가봐. 지금 나한테 반말하고 명령한 거야? 이 선생님이 미쳤나? 나 경환이 보호자야. 내가 누나이면서 엄마와 아빠라고 당장 내 동생을 괴롭힌 놈들 부모를 싹 다 불러올 거야. 명단 읊어줄게. 당장 전화할 거야. 경원 이누님,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한 번 진상을 드러내니 곧바로 고개 숙이며 사과하며 학부모들에게 말했어요. 불러 모았어요. 거기서 제가 큰 소리로 팔짝 뛰었더니 학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날 이후 제 동생의 학교 생활은 평온에 어디 하나 상한 데 없이 잘 다녔답니다. 초등학교를 그렇게 보낸 동생은 중학교에 가서 괴롭힘을 또 받았어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없이 누나와 살고 가난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경환아, 오늘도 맞고 온 거야? 그놈 누구야? 이름대로 누나 그러지 마. 애들은 원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원래 얘가 갈수록 애를 그이가 되네. 넌 부남지도 않아, 화도 안 나,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우리 나이의 애들은 미성숙하고 호르몬이 치솟아 거칠게 싸우기도 하는 거야. 책을 내가 읽은 거야? 지금 그걸 알아서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니 너 또 괴롭힘을 당한 흔적이 보이면 그때는 누나의 눈이 뒤집힐 것이야. 그러니까 괴롭히는 놈들한테 전해 큰일 나기 싫으면 건들지 말라고. 알겠어. 그런데 누나 일이 힘들지 않아? 나는 얼른 커서 누나를 호강시켜 줘야 하는데. 미안해. 넌 건강하게 잘 크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호강이 철이 너무 빨리 든 동생은 늘 이렇게 제 걱정을 해주기도 했고 친구들의 괴롭힘도 다 사춘기 그런 거라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생이 얼굴에 멍이 들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제대로 작살내주기로 했습니다. 결심하고 이튿날 동생이 하교할 시간에 맞춰 이른 퇴근을 해서 교문 앞에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몰래 지켜보다가 동생을 건드리는 놈들을 한꺼번에 잡을 생각이었죠. 이윽고 동생이 덩치 큰 무리에게 얻어 터지면서 나오더군요. 동생의 팔을 툭툭 치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에 꿀밤을 계속 날리더라. 이 세 학생을 보고 제대로 미쳐버린 제가 바로 교문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아,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다 되었어. 누나 하지 마. 참아.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과 발을 날리며 새 놈의 면상에 코피를 터뜨렸고 바닥에 쓰러뜨려 뒹굴게 만들었어요. 이런 어린 놈의 자식들이 감히 남의 집 귀한 동생을 건드린 거야?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 당장 오라고 하라는 말이야? 누나, 한 번만 봐주세요. 경원이 괴롭히지 않을게요. 맞아요,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경란. 미안해. 너, 누나 진짜 무섭다, 누나. 정말 잘못했어요. 입을 치마. 나 지금 학교 들어가서 교장을 찾아가서 살을 잡을 거야. 내 동생이 이렇게 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질 거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육청에 신고하고 전 학년 학부모 회장들을 다 찾아가서 너희가 한 일을 알리고 처벌받게 할 거라고. 그렇게 소리쳤더니 인방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더군요. 그 순간 학교 나와서 나를 말렸습니다. 제가 상황을 알려주고 교장을 만나러 갔다가 난감하게 됐는데 곧이어 저와 동생 그리고 가해자들을 학교 사무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창가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 교장 선생님은 바로 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라며 경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가르치지 않아 괴롭히고 왕따까지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심하시다면 진정하시고 일단 이 가해자의 학부모를 부르겠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가해자들의 엄마들이 찾아와서 사태를 싸구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싸우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함부로 까불거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식으로 왕따를 시켰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왜 어른들까지 나서는 거야? 아, 그건 어른이 아니야. 아직 애라서 뭘 모르나 봐. 방금 주둥아리로 어리다고 반말한 거야? 아줌마, 나이 많이 처먹어서 좋겠어. 그런데 나이처럼 처음 먹었으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신들 태도 보니까 교육청까지 가야겠어. 당신 자식들을 학교에서 잘릴 만큼 만들어주겠다고. 환희님, 미안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어리다고 하는 건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가 훈육할 터니 당장. 경원이한테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여야 말을 듣더군요. 이에 저는 사과하는 가해자에게 무릎을 꿇라고 명령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떠들었지만 제가 노려보자 바로 무릎을 꿇게 해서 제 동생에게 사과하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울며 빌어서 한 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교문을 나오는데 동생은 또 애니 소리를 했더군요. 누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하는 애들에게 무릎 꿇게 하는 구경을 주면 어떡해? 아이고, 이 보살 바보 멍청아, 너니 상황에서 괴롭힌 놈들을 감싸고 있어. 내가 이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그래도 고마워, 누나. 누나가 없었으면 난 맨날 얼어붙어서 지냈을 거야. 그 이후로 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받지 않았다. 당하지 않았고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교 1등까지 했습니다.
너 뭐야? 중학교 때는 반에서 10등 정도 하지 않았어. 어떻게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 교과서 좀 했지? 아, 재수 없어야. 나는 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였는데 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분명 너는 내 친동생이 아닐 거야. 부모님은 다른 애랑 바꿔왔을 거라고. 누나, 거울을 봐. 누나랑 나랑 머리 길이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건 그래. 너무 똑같이 생겨서 가끔 널 보면 거울 보는 기분이래. 그래서 우리 둘 다 예쁘고 잘생겼잖아. 누나, 이제 20대 후반인데 만나는 남자 없어. 뭐, 남자?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것도 정말 정신없어. 죽겠는데, 너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건강하게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중에 나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고마워. 오글거린다 이런 말은 속으로 하라고. 세월이 흘러 동생이 고3이 되어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녀석이 만점을 받아왔대. 너무 기뻤고 놀라웠어. 동생은 서울대에 입학했고 거기서도 우수한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으며 잘 다녔어. 내가 도와줄 만큼 잘 자란 것 같아.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과 박사까지 마쳤어. 모든 것을 이뤄낸 엘리트였어. 그래, 서울대 교수님만 남은 건 누나 나랑은 다른 거야. 직장을 구했어서 벌써 계약도 왔다고.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었어? 아까 방에서 동생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통장이었습니다. 뭐야, 이건 빳빳한 통장이네. 그거 누나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환희야, 너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10억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누나, 나 서울대 박사야. 능력 있어서 그만큼 받은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호강시켜줄 테니까 이제 그만 봉제 공장은 그만둬야 되거든. 이 돈은 너 장가 갈 때 돌려줄게, 누나. 살아볼까? 그래, 서치도 부려보고 연애도 하면서 지내라는 말이야. 누나, 나이 40이야. 얼른 시집 가는 게 좋겠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휴, 그래. 고마워, 동생아. 내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누나는 여하이야. 동생 덕분에 봉제 공장을 그만두게 되어 편하게 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은 거의 없어서 집에서 화분을 가꾸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동생은 제가 지루하게 보였는지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같이 일하는 선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생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선배는 나보다 한 살이 더 나이가 많으며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그 회사가 국가 비밀이라고 하며 첩보 영화처럼 보이는 것 같다고 했지만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해도 국가 비밀이라고만 얘기하면서 방금처럼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하려 하시네요. 될 것 같아요. 특수한 업무를 밝히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댁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한 거예요? 듣기로는 내 사진을 보고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제가 경미 씨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보니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우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나는 검정고시 출신의 봉제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성찬 씨 같은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고 잘난 부모님을 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따지나요? 그런데 경미 씨, 제가 싫은 게 아니면 한번 만나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경미 씨와 사귀어 보고 싶어요. 내가 모태솔로인 건 모르실지도 몰라요. 뼈 빠지게 일하느라 남자랑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해해 줄래요? 그래. 우리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네. 네, 너의 취향은 정말 독특하구나.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많이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우리는 2해가 넘는 시간 동안 즐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예비 시부모님들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새로운 가정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설렜어요. 하지만 결혼 한 달 전에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경환아, 성태 씨가 세상을 떠났어. 이건 현실이 아니겠지? 미안해. 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갔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말이 돼?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렇게 돌아가다니 말이 안 되죠. 말이야, 너무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지금 몰래 카메라 찍고 있는 것 아니지, 누나? 나는 처음으로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장례식장에 예비 시부모님이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 성찬 씨는 졸로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부딪혀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 그 말을 듣자니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싶어서 수상한 기분이 들었어. 형사들이 조사한 결과 단순 추락 사고라고 하니 거기에서 더 의심할 만한 점은 없겠지. 그래서 예비 남편을 하늘로 보내주고 집에서 집안 생활을 시작했어. 동생은 내가 힘들어하고 있음을 느끼고 매일 나의 집에 와서 도와주었어. 누나, 정말 힘들 것 같아서 미안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왜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단지 성찬 씨가 그리워서 힘든 것 같아서 미안한 걸까? 그리고 넌 왜 항상 그 비밀스러운 회사에 붙어 있으면서 누나한테 계속 해가는 거야? 요즘은 한가해 보이는데 누나,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현재처럼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나도 성찬 씨처럼 세상을 떠날 거야라는 말인가? 아니, 내 말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냥 걱정해 물어봤어. 나는 누나가 내 덕분에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엔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걱정돼. 그런 말이 아니야, 경환아. 나한테는 자식처럼 대해주는 동생인데 나보다 먼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지금 내가 힘들어서 혼내줄 만큼 자신이 없어. 그따위 소리를 한 번 더 하면 뼈도 추리지 못하게 콧구멍을 날 거야. 알겠니? 알겠어. 누나 동생은 쓸모없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너무 자주 와서 이제는 그만 오라고 했던 정도였어요. 한 달간의 힘든 시기를 겨우 이겨내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제 동생의 상사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마련해준 회사 장례식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동생 경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이건 꿈인가 가짜인가 말인가요? 아, 경환, 누님 되시는 분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신 분이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연구실에서 실험 중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와서 확인한 것이죠. 그걸 지금 나도로 믿으라는 건가요? 내 동생은 서울대 박사 출신이에요.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고요. 실험하다가 사고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건데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난 내 동생을 직접 봐야겠어요. 영실에 데려가 주세요. 아, 그러세요.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대기할 바가 아닙니다. 빨리 안내해 주세요. 영안실에 내려가면서도 제발 제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길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철제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을 확인한 순간 혼자라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 동생이었으면 관계자가 그만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죠. 그제야 실감한 저는 영정사진 속 동생을 보며 통곡하고 말았어요. 경환아, 내가 날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이 나쁜 녀석아, 누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환이는 저희 회사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예요. 당신들 회사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한 달 사이에 남자 둘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 하는 곳인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 그건 곤란해요.
저희는 비밀 서역을 해서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방문시켜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는 거죠? 당신과 다른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 남편과 동생을 잡아먹었잖아요. 거기로 안내해 주지 마십시오. 제가 업무 직원이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뿐입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미지 않았다고요. 진정하시고 조용히 상을 짚고 주세요. 경아, 이 누나도 따라갈 거예요. 나도 너를 따라갈 거예요. 새벽녘에 울다 지쳐있던 중에 상사라는 사람이 녹음기 하나를 꺼내더군요. 이건 경환이 남긴 음성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녹음한 모양이에요. 꼭 들어보세요. 경환이가 녹음한 거라고 해요. 쳐보세요. 저는 골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내 프로그램 코드는 나 말고 아무도 풀지 못할 것 같은데 나에게 도전해보세요. 보통 얻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성산형을 그렇게 떠나보내버린다 해도 나는 거 먹지 않을 거예요. 입을 열지 않을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왜 이딴 소리를 하나 몰라요. 프로그램 때문에 성찬 씨가 화를 낸 것 같았어요. 동생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처럼 보였고요. 저는 골방에서 나와 상사라는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혹시 고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건 알아요. 난 내 동생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혼란스러워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도 기억이 나거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 이해해야 할 게 있는데 저는 경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결코 믿지 마세요. 힘들게 살아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맨바닥에 누워서 잤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자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동생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동생을 따라가기에 좋은 날씨였죠. 그리고 눈을 감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반드시 들어보세요. 경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나는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서 녹음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 경원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제 동생이 맞았어요.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동생의 목소리임을 확인하고 옥상에서 내려가 경찰서에 가서 형사에게 사실을 모두 설명하고 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관님, 제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동생의 생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생각에 보이스 피싱 같아요. 현재 보이스 피싱이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머니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수법이 많이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된다고 하고 요즘에는 목소리를 변조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실감나게 만들어낸다네요. 제 목소리로 변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분명히 보이스피싱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돈을 요구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이 녹음 파일이 모두라니 아마 이를 이용해서 애를 태워 돈을 요구하려는 것이겠죠. 그래야 돈을 주게 되는 거니까요. 그 놈들은 급한 맘에 돈을 바로 벌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조금씩 유인하여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다고요. 얼마나 되면 돈을 요구할 것이니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른 사건이 있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그러자 형사는 제 등을 밀며 다시 연락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서 옆 건물에 덩치 큰 남자가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잡아 세우자 신남도 자기 차에 오르더군요.
저는 택시 문을 닫아버리고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내려.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날 감시하는 거야? 너 혹시 보이스피싱범이냐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 볼일 보고 차에 탄 건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도 안 됩니다. 아, 그러셔? 그럼 일단 차에서 내려봐. 내가 내 핸드폰을 좀 봐야겠는데.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을 뭐 하러 불러? 여기가 경찰서 앞인데 그래. 같이 경찰서 가보자. 내가 뭔 놈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저기, 비켜요. 그는 창문을 열고 사라질 듯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분명했고 할 일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을 하려 했지만 동생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장난을 치거나 형사가 말한 대로 보이스피싱범인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환아,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갈게.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희의 성이어서 꼭 확인하라는 메시지와 음성 파일이 왔어요.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줘. 내가 할게. 부탁할게. 나 지금 살아있어. 아주 건강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누나가 본 것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옥상에서 내려가. 당장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 테니 이런 음성을 남겼죠.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수상한 사람도 없었고 동생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문자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도 없는 번호라고 알렸어요. 저는 옥상에서 내려와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동생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는데 위험한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서가 아닌 유능한 흥신소를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음성 파일이랑 메시지 어디서 누가 보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내게 미행하는 누군가가 있어 보이니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주시고요. 네네, 고객님, 잘 알겠습니다. 전저와는 다른 전문가이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제 직원들이 고객님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수상한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나가주세요. 빨리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일부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미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다가 흥신소 직원들에게 걸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 상가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길에 차를 세워 창문을 내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경비에 제 차에 타세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래? 당신, 그때 덩치 큰 남자잖아. 불법 보이스 피싱범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경환이 누님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위험하게 되었어요. 얼른 제 차에 타세요. 웃기고 있네. 내가 미쳤냐네. 차를 타고 어디로 끌려갈 줄 알고 있어? 경환이 누님 경미 시절에 저 경환이가 괴롭힘 당하고 왔을 때 학교 가서 싹 쓸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경환이가 술 마시면서 저한테 한 말입니다. 이제 조금 믿음이 가나요? 도대체 당신 누구야? 일단 타세요. 설명은 가면서 할게요. 저는 고민하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출발한 차량은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당신 누구야? 내 동생이랑 어떤 사이지? 같이 일하는 사이요. 저기 뒤에 따라붙은 차 보이시죠? 저 승차, 저게 누군데 하고 일들이에요. 오늘 낮에 저것들 의뢰하셨고 경환이 음성 파일을 가지고 말이죠. 당신은 모르는 게 뭐지 그걸 다 어떻게 아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날 보호하려고 따라오는 거야? 내가 의뢰한 사람들이니까? 컷만 아무도 믿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네. 너 누구야? 지금 믿어야 할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경미 씨, 저는 경원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놈의 회사 타령. 도대체 너희가 다니는 회사가 뭔데, 어디냐고.
국가정보원 테러 방치팀 권순 팀장입니다. 경희의 장례식은 가짜였던 경환이는 특수제작한 모형입니다. 인형이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상사 기억하시죠? 그놈이 경환이가 만든 프로그램을 해외에 빼돌리려고 원본 파일을 가져갔어요. 그 과정에 성찬이가 그렇게 됐고요. 당신의 예비 남편인 저는 그 남자가 위험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 같아서 존댓말로 바꿔서 말했습니다. 뭐요? 지금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국정원과 내 동생이 진짜 살아있다는 건가요? 장례식은 가짜였고 그 상사가 외국인들에게 경환 프로그램을 수백억 이상에 팔려고 한 사람인 거예요. 국정원 내부에 공범이 있어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코드를 물었는데 그것이 그거였군요. 내 동생이 만든 프로그램의 코드를 물은 것이었군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코드를 풀지 못해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받지 못해 경환이 잡으려고 한 거죠. 그 사람에게 코드가 500억 가치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사람을 해치려고 열광했어요. 날뛰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환이 아이가 최우선이어서 저와 몇몇 동료들이 특수분장팀을 찾아가 경환이 똑같은 인형을 제작했습니다. 영실에서 보셨던 그 인형이에요. 어쨌든 가짜 장례식을 치르고 그놈이 저지른 짓을 증명하고 끝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미 씨가 옥상에 올라가는 동안에 음성 파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팀은 경미 씨의 안전을 감시 중이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즉시 경희에게 알려주고 음성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제가 잘못될까 봐 음성을 보내서 일이 이렇게까지 꼬였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생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무사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제 애들 이야기를 하자. 젠장, 내가 동생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네. 그렇다고 경미 씨 탓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전을 너무 크게 그냥 거 여하튼 지금 우리 뒤에 쫓아오는 흥신소 놈들이랑 외국 놈들이 있어요. 아마 상사 그 놈이 신 소장을 돈으로 매입했을 겁니다. 경미 씨가 뭘 알아봐 달라고 했는지 돈으로 꼬셔서 다 파헤치고 역으로 경미를 잡으려고 했다고요. 그 놈이 경원이 음성 파일을 듣고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정말 위험한 상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당이 구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네, 저놈들은 위험한 놈들입니다. 성찬이가 사고사로 위장된 거 보셨죠? 저것들은 사람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아마 경미 씨를 잡아가서 경환이 불러들여 코드를 풀게 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끝장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끝장날게요. 그런 놈이에요. 아무튼 제가 저 놈들을 따돌리고 경환이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휴, 내 동생이 살아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여러 차를 추월해서 흥신소 차량과 외국 놈들 차량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윽고 경기도로로 빠져서 일반 도로로 들어왔어요. 도시에서 떨어진 조금 외진 인면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그제야 안심하며 곧 동생을 만날 거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에서 앞에 가로로 세워 막아선 차량이 있었어요. 아까 추격하던 승합차였죠. 그리고 뒤에도 외국인들이 차를 막아 세워내렸고 그들은 저와 함께 있던 동생과 동료에게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붙잡혔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든 제가 경미 씨를 지켜줄게요. 보호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제 동생을 불러서 코드를 풀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동생이 위험에 처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차에서 내리세요.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그는 차에서 내려 손을 들고 스스로 승차하라는 대로 따르며 탔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이러니 저도 배고프고 살 거예요. 더 주겠다는 사람 편에 서야지. 더러운 놈, 넌 나아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어? 나라가 아주 바가 갈 걸 날 고용한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라. 난 임무만 마치고 돈만 받으면 사라질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어쨌든 그 음성 파일을 가져와 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비싼 목소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는 비아냥대며 운전대를 잡았고 부하 놈들이 저와 동료를 붙잡았습니다. 승합차는 인근 산 쪽을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CCTV를 피할 곳을 찾느라 그쪽으로 간 것 같았어요. 이윽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보였는데 저희를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잠시 후 장례시장에서 만났던 상사라는 놈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였냐? 내 애인을 그렇게 만든 놈이 아성전이 그 놈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나한테 까더라. 내가 경환이 프로그램을 빼돌리는데 날 잡겠다고 나대다가 그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국정원에서 일하는 놈인데 내 동생이 만든 프로그램을 외국에 팔아넘기려는 짓을 하려는 거지. 맞지. 국정원도 결은 공무원이라 얼마나 받겠어. 인생 한 방 제대로 터뜨리고 외국으로 뜨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잘해야 해. 어이 권 팀장. 넌 왜 줄을 잘못 써서 이 고생이니? 나한테 붙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서 팔 잡혔을 텐데 말이야. 너희들 아주 재밌는 장난을 쳤더라. 난 진짜로 경환이가 영실에 누워있는 줄 알았잖아. 그게 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했다고 하여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 별의별 일을 다 한다. 그런데 이렇게 끝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지. 그게 바로 나야? 자, 놈, 뭐라고 해? 꺼져. 여기서 돼지가 되면 그만이야? 너는 하나만 아는데 둘은 모르니 내 옆에 있는 여자를 내가 가만두겠어. 야, 키 부자.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자고. 아니, 난 이미 많은 것을 어긴 거야. 지금 500억이 지옥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빨리 너희가 만든 스폰 번호를 부르라고. 불러. 4, 7, 7, 4, 5, 6 그리고 별표 3번, 그리고 숫자 1. 그렇지만 특수폰 번호도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 이걸 알아내기 어려워서 그 놈을 찾지 못한 거야? 아니야. 경원이는 정말 국정원의 최고 괴짜 중 하나야. 자, 전화를 걸어볼게. 그 놈은 스피커폰을 통해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놓았어. 팀장님, 거기 어디에 계세요? 야야, 나 권 팀장 아니고 김 부장이야. 야고 팀장이랑 내 누이가 내 앞에 있어. 정말 가지가지하지 않아? 이 무치 쓰레기야. 엄마, 내가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내 누이 혼내줄까? 상사가 제 따귀를 한 대 해서 철썩 소리를 내며 가였어. 이 개자식아, 우리 눈한테 손대면 거두고 뭐고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빨리 여기로 와. 내가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봐봐, 저거야. 혼자 와야 해. 괜히 똥파리를 데리고 오면 다 끝장이야. 내 누이는 다시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주소를 불러줄게.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막. 도착했다고 너 여기 올 리가 있어? 없잖아. 잠시 후 컨테이너 창문이 깨지며 동생이 몸을 굴려 들어왔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 그리고 외국인과 흥신소 일당들이 한꺼번에 덤벼왔는데 제 동생이 혼자 맞섰어. 나는 어릴 적에 동생이 싸우는 것만 봤지 이 정도로 대려 싸우는 건 처음이었어. 가족을 만지면서 약간 예상했지만 진짜 악질이었어. 부장이 이주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너무 어디에 들어오다 따져주는 것, 아저씨 소리 듣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야. 김 부장이 공격을 했지만 동생이 하나씩 피하고 펀치와 킥을 날려 김 부장을 고려했어. 넌 뭘 하려는 거야? 동생이 문의한 그에게 그냥 목숨 마지막까지 살래라고 대권을 더 맞을 의했다. 싫으면 모두들이 쓰러질 때 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누 괜찮아? 경환아, 너 여기 혼자 온 거야? 누나, 이야기는 나중에. 먼저 이것들 좀 약간 세워야겠어. 나쁜 놈들이 다시 일어섰어요.
흥신소 일당 넷과 외국 놈들 셋, 그리고 상사까지 8명이 싸우는데 무슨 액션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공부만 잘하던 동생인 줄 알았는데 무술을 언제 배웠는지 아주 능수능란하게 발기와 주먹을 날렸답니다. 공중에 떠서 가위차기로 두 놈의 턱주가리를 날리기도 했고 뒤돌려차기로 상사의 볼을 제대로 날려 기절시켰어요. 너 누구야? 내 동생 맞아? 경환이니 이런 애가 아닌데 너는 경환의 복제인간이야? 그게 아니야. 아, 누나도 참실 인형 이야기 듣고 그런 생각하는 거지. 누나, 이제 끝났어. 이제야 이놈들을 잡았어. 잠깐, 무전 좀 할게. 독수리 여기는 불곰 김부장 외 7명이 검거 완료. 야산 중턱 컨테이너 박스. 이상, 불곰 3분 내에 도착한다. 이상, 동생은 국정원에 믿을 만한 동료들을 주변에 대기시켜 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것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너놈 장례까지 치렀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오면 어떡해? 누나, 그럼 그냥 도로 사라질까? 이 넋 빠진 자식아, 누가 도로 사라지? 누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날 놀리냐? 누라 미안해. 어쩔 수가. 김 부장이 내 주변인들을 모두 처리하려고 했던 말이야. 성형이 그렇게 떠난 것도 다 이놈 짓이었다. 내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으면 진작에 누나를 잡았을 거야. 나한테는 누나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극단적인 계획을 세운 거야. 미안해, 누나. 그런데 너 무슨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 맨날 맞고 다니던 보살이 아니었어? 아, 이거 그냥 대학 다닐 때 배우기 시작했어.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실력이 쌓였어. 그리고 국정원에 입사하게 된 거지. 내가 왜 하는 일을 숨겼는지 이해하겠어? 그래, 이놈아, 숨기지 않았으면 내가 내 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바로 때려치우게 했을 거야. 우리 누나는 항상 거칠고 터프하다. 아, 누나, 저기 차들 오네. 우리 팀들이 왔으니까. 이것들 싹 청소해야 해. 우리도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위험한 것은 없는 거지?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좀 강력한 거라서 노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하려면 조금 경계해야 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래, 아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어마무시한 거라고만 알아도. 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라서 위험한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도.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위험에 휘말려서 살아야 해? 그게 누나가 해외로 가서 사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안전한 곳으로 가서 평화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난 그게 모르겠다. 우선 집에 가자. 너 볼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누나가 속이 아파 보여. 얼른 가서 밥 해줄래? 고마워줘서 고맙다. 그리웠어 너무나. 이런 철부지 자식, 빨리 가자. 김 부장과 그 동료들은 모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국가기밀 프로그램을 해외에 팔려고 한 죄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 후 밖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흥신소 일당들도 가담한 죄로 무거운 징역을 선고받아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어. 우리 남매는 잠시 후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 대저택의 경호원들이 교대로 24시간 동안 경비를 해주었다고 하네. 동생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어 미국의 높은 인사들이 자주 방문했고 한국에서도 여러 군인들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자주 찾았다네. 물론 나는 그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모르고 있을까봐 제 동생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와 동생은 미국에서 1년 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미국 생활은 즐겁기는 해서 매일 다양한 곳을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공부하는 것이 힘듭니다. 경환아,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뭘 몇 번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뭐라도 말하면 알아서 대답해 줄 텐데 너 이 자식이 성질을 내고 있어. 알겠어?
1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으면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진짜로 우리는 같은 가족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부모님들이 나랑 누나랑 다른 얘기를 혼동해서 엉뚱하게 키워준 게 얼마나 창피한지 생각해봐야 돼. 이 사람 그냥 참 싸가지 없어. 거울을 봐. 누가 봐도 너랑 나랑 머리카락 길이를 제외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다고 내가 했던 말을 계속 따라하네. 기억력은 좋네. 그러나 왜 영어는 못 하시나요? 제 나이가 40을 훌쩍 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나의 나이를 알아보세요. 언니는 10년 전에도 그래왔거든요. 미국에서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안전한 연락이 오면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럼 좋죠? 이제 알파벳만 봐도 어지러움을 느낀다. 공부를 못 하겠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3년을 살다가 국정원에서 다시 동생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생과 둘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동생을 키우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동생을 보면 마치 자식을 키우는 듯한 감정이 들어요. 한국에 와서 동생이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 씨에게 미안하지만요. 하늘에서 축하를 받게 될 것이라 믿으며 금의 과생이 행복을 내게 가져다 줄 것이라 여기서 말을 끝내야겠다. 수 있는 즐거운 첩보 이야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세요.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